몽고가 우리나라를 처음 침공한 해가 몇 년이었는가,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레인지를 줘가면서 근자감의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좀 배웠습니다. 자, 근데 파이낸스 시간에 뭔 갑자기 생뚱맞게 역사 얘기냐, 연도를 갖고 얘기하냐, 그죠? 이거 맞추는 거 모르겠는데 레인지를 주는 거 이거였거든요. 왜 역사 갖고 그랬냐? 그 컨텍스트를 살짝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연도 대신에 주가 그리고 진실한 내재 가치라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하면 엔비디아 혹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 회사의 한 회사의 진실한 내재 가치가 얼마일까를 맞춰보는 게 바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죠? 투자자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진실한 내재 가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다 안중모색으로 이제 추정해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몽고가 침략한 첫 해가 언젠지 모르니까는 이 암중무색으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진실한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추정하라 그랬을 때에 근자감이 약하신 분들은 진실한 내재 가치의 범위를 넓게 주세요. 밴드를 넓게 주시고 이 중에 뭐 하나 맞아라 흩어 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근자감이 강하신 분들은 이걸 밴드를 좁게 딱 주시고 내가 안 되니까 이거야 딱 하면서 딱 공격적으로 좁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좀 더 진실한 내재 가치의 범위를 넓게 주고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 있어, 이거 틀릴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인정한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근자감이 강하시니까 타이트하게 좁게 형성해서 제시하신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투자 생활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진실한 내재 가치는 눈에 안 보이지만 가격은 눈에 보이죠. 가격이 이 주황색 선처럼 랜덤하게 움직여 갔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X 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쫙 올라가건 내려가건 한다고 쳐봐요. 만약에 X 점에 있다, 가격이,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됐다고 판단할까요? 고평가됐다고 판단할까요? 아니면은 적절히 된 거라고 판단할까요? 근자감이 약하신 분, 여성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X지점에 있었을 때는 적절히 평가된 거 아니야? 굳이 뭐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자 라고 하실 겁니다. 보수적으로 내가 틀릴 수 있어, 그렇겠지? 넘어가시는 겁니다. 반면에 근자감이 강하셔가지고 이 파란색 점선으로 쫙쫙쫙 하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야야, 이거 지금 저평가됐어, 찬스야. 뭘 해요? 바이 클릭을 빡 하시는 거예요. 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주문을 강하면 내신다. 그러면 브로커리지 피, 이게 0.1% 혹은 0.01% 이렇게 막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이런 분들이 돈을 써주시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게 막 랜덤워크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점에 가거나 이 지점에 가거나 막 이럴 때 보시면은 근자감이 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요 지점 딱 찍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게 고평가돼 버렸네. 그러면은 캐시아웃, 익절, 뭐라 그러죠? 이익 실현 딱 해가지고 돈 벌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요쯤 가가지고 다시 또 사고, 또 기다려서 요때쯤 팔고, 요때쯤 돼서 다시 또 사고, 올라갔을 때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보다 더 근자감이 강하시면 자주 하겠죠.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는 동안 근자감 약하신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홀드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이게 요 위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뭐 한다? 익절을 하십니다. 물론 그거는 그 전에 미리 요 밑에서 샀을 때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간에 근자감이 적으신 분, 없으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트레이딩을 천천히 별로 안 하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근자감이 약하신 분들은 좋은 점은 뭐냐? 브로커리지 피 혹은 이 수수료로 낭비를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마, 그 이승철의 노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그게 바로 근자감이
없으신 분들, 여성분들이 주로 이렇게 해서 돈 낭비가 적다. 브로커들한테 수수료 낭비를 덜 하신다. 반면 남자분들은 거래 비용 탕진을 많이 하신다. 아니, 대신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게 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데이 트레이더를 하면 야, 벌었다, 또 벌고 또 벌고 이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니겠냐?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 근자감 강할수록.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건 그림을 그렸으니까, 사후적으로 봤으니까 이게 타이밍 요때 잡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우리는 항상 이 그래프의 오른쪽 끝에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디로 벌어질지 몰라요. 모르고 이거를 나는 이게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위점인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 익절 여기서 딱 해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간다니까요. 아니면은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반대 사이클로 가버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요 지점에서 사버렸는데 떨어졌다. 아이고야, 이걸 팔았는데 또 올라갔다. 억울한 거죠. 또 다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샀는데 또 떨어졌다. 더블로 잃어버렸네. 이런 식의 역사이클을 다 잘못하시는 경우도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트레이딩 하시면은 해롭다. 트레이딩 자주 하시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단타로 가는 거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여간에서 단타로 함부로 가는 거 아니고요. 근데 남자분들 근자감이 강하시면은, 그죠? 좀 안다. 이게 나는 뭘 좀 아는 놈? 이러면서 다 아는 사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시면은, 거래 비용으로 탕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단타 매매, 데이 트레이딩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처럼 어떤 직장, 현업에 본진이 따로 있잖아요. 교수면 교수,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시면 일하시는 거, 그게 따로 있는 이상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희 수업 받으시면서 기억하실 거 하나, 그죠? 이겁니다. 절대로 전업 투자를 하는 것처럼 덤벼들지 마라. 단타를 한다는 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시험 문제 내거나 하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혹은 한 분기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중기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간에 조심하시라. 근자감은 백해무익이다. 투자 생활에 있어서 근자감은 좋지 않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근자감도요, 사실은 세 가지 다른 모습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연구에 있어서. 이 정밀성 과신, 낙천성, 지배력 과신,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얼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자감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스터디가 된 거, 연구가 된 거는 정밀성 과신이 됩니다. 정밀성 과신, 미스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겁니다. 좁게 신뢰 구간을 좁게 제시하는 거. 내가 정밀하게 안 되니까, 나는 뭘 좀 아는 놈? 하고서 됩니다. 이 싸이의 노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정말, 주옥 같은, 그죠? 파이낸스 입장에 있어서, 정말 건질 게 많은 가사들입니다. 나는 뭘 좀 아는 놈? 하시는 게 바로 근자감이 강한 모습, 그게 바로 정밀성 과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낙천성하고 살짝 달라요. 이게 주가가 지금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판단할 때도 무작정 높다고 제시하는 게 옵티미즘, 낙천성인데 높아야 된다. 내지는 진실한 내재 가치에서 높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낙천성 과신이 되겠는데, 그거 말고 정밀성 과신이라고 하는 거는 높건 낮건 간에 하여튼 그 구간을 좁게 주는 거가 바로 정밀성 과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낙천성 과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는 지금보다 항상 좋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근자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어떤 점에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주식을 고점에서 샀어. 그죠? 고점에서 물렸어. 예를 들어서 어떤 엔비디아 이거를 갖다가 150불에서 지금 200불 가까이 할까요? 한 170불이라고 할게요. 170불에 딱 사셨어. 이게 쭉 내려가요. 근데 그래 놓고서 이게
엔비디아는 좀 부적절한가? 이 닷컴 버블의 끝자락에서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코스닥이 몇 천으로 막 올라갔었을 때, 그죠? 몇 천이 아니라, 몇백으로 막 올라갔었을 때, 그때의 지점에 사신 분들, 지금까지도 그 지점 못 가거든요. 근데, 그때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2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낙천성 과신이 되겠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절을 제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배력 과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실제보다도 많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또 다른 근자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오빠 믿지? 내지는 내가 이 상황 앞으로 내가 다 케어할 수 있어. 나 믿고 따라와. 과연 믿어도 될까? 상황에 대한 지배력이 정말 당신이 있을까? 근데 그 지배력을 스스로 과신하는 성향들이 있다. 정밀성 과신, 낙천성, 그리고 지배력 과신, 요 세 가지의 모습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지선다형 문제 내면 딱이겠죠. 세 개 딱 주어지고 다음 중 근자감의 모습이 아닌 거 하면 문제가 딱 객관식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빗 그레이엄 풀이 이 학자분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CFO 분들, 미국 상장회사의 CFO 분들도 상당한 근자감이 있더라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앞으로 S&P 500 지수의 변동폭을 예측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이 정밀성 과신이 상당히 심하더라. 즉, 이 양반들은요, 80% 신뢰 구간 딱 앞으로 S&P 500 지수 여기서부터 저기 거예요 라고 딱 레인지를 주잖아요. 그 폭이 평균적으로 14.5%밖에 안 된대요. 위, 아래, 위, 아래. 이거를 빼서 보시면은 이 구간의 폭이 14.5%다. 근데 실제 변동폭,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쭉 테스트해 보면은, 이런 식의 분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14.5%, 여기서부터 15%거든요. 이게 보면은 14.5%라는 거는 요렇게 좁게 구간을 형성해서 딱 레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30%에서부터 플러스 30%까지 60%, 50% 이렇게 막 넓게 S&P 500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변동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 S&P 500이 얼만큼 올라갔고 얼만큼 내려가느냐 아무도 몰라요.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폭이 넓다. 14.5%로 이렇게 딱 좁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4%, 15%가 아니라 거의 50%. 이 정도 왔다 갔다 폭이 넓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인덱스의 1년간 수익률 보시면 평균 8.1% 되고 중간값 11% 되고 표준 편차가 19% 돼가지고 10%타일과 90%타일의 차이를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38%. 이거를 차이를 구해보시면 거의 53%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CFO들은 겨우 15% 정도만 폭을 상정한다. 전문가들일수록 더 정밀성 근자감이 심하다. 내가 더 정확히 알아. 나는 뭘 좀 아는 놈 하고 덤볐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조심하셔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하는 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파이낸스는 결국 배워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인디펜던트 싱커가 되는 게 바로 파이낸스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확률 산정에서 자기과신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근자감이 바로 여러분 투자의 생활에 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자기과신 보면 성별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버클리의 테리 오딘 교수님이 밝히신 바예요. 빅데이터 가지고 테스트하셨는데 이게 남성 여성 차이가 있더라. 여성분들이 트레이딩 성적이 좀 더 좋더라. 이게 여성분들이 더 주식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제대로 선정 못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여성분들은 거래 비용으로 낭비를 안 하더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집사람의 이 사이가 보면은 저는 트레이딩을 좀 더 자주 하게 되고 좀 더 이게 구간을 좀 좁게 주고 이러는데 집사람은 저보러 항상 자꾸 샀다 팔다 하지 마, 움직이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레인지가 너무 넓게 주고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너무 까불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저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부부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 이게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다. 너무 트레이딩 안 해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적당히 디스커션 하셔서 하시는 게 좋다. 중요하다. 근자감, 개미들을 쪽박으로 몰아넣는 투자의 히틀러라고까지 어떤 유튜버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CEO의 근자감 연구도 많이 돼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인이 뭡니까? 라고 공자님한테 물어봤을 때 인은 용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근자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용기가 있는 분들, 겁쟁이는 싫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또 그런 분들이 지도자 했을 때에 보면은 R&D도 보다 더 혁신적인 걸 많이 추구하더라. 그 다음에는 오버 컨피던스,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근자감이 강한 건 필요하지만은 극단적인 건 안 좋다. 휴브리스, 오만, 자만이라 그러잖아요. 인수합병을 너무 자주 저지르세요. 공격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점에서 안 좋냐 하면은 합병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낙천성이 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그러는 바람에 뭐 합병하면 뭔가 될 줄 알고 무작정 갔다가 인수합병을 하시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다. 너무 인수 대상 회사를 오버페이 하셔가지고 지금 뭐예요? 롯데그룹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옛날에 일진 이쪽을 너무 많이 비용을 지불한 거 아니냐, 인수합병하면서 너무 자기 과신이 심했던 거 아니냐. 위너스 커스, 승자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3조 원인가요? 그걸 함부로 써가지고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썼다. 그래서 나중에 애를 먹는 그런 상황들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자감이 양날의 검이다. 어느 정도까지 근자감이 있는 건 좋다. 주주들이 좋아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건 좋지 않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근자감이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 이런 걸 오랫동안 추진하는 데에는 또 약이 된다. 근자감이 그러면 타고나느냐, 유전이냐, 경험과 환경이냐, 네이처냐, 널처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지지되는 건 아니에요. 양쪽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어떤 유전자가 영향을 준다는 것도 있고, 그 연구 결과도 있고,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서서, 예를 들어서 기후가 샌프란시스코 햇빛 짱짱하고 기후 좋잖아요. 그런 햇빛이 짱짱한 때는 근자감이 뿜뿜하게 된답니다. 그런 그 환경에서 벤처가 더욱더 실리콘밸리가 그쪽에 샌프란시스코에 많잖아요. 그 여건이 잘 돼 있다. 근자감을 키워주는 여건도 있다. 그리고 교육 환경, 초중고등학교 교육하는 데서도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근자감을 있는 대로 죽여놓는 그 교육이죠. 반면에 미국 같은 데는 조금만 잘해도 완전 천재, 우와 이런 걸 띄워주잖아요. 근자감을 키워주는 거, 그런 것이 또 여건으로서 근자감을 영향을 미친다. 널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자감을 키워주는 환경들이 주어져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벤처 이런 대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널처 중에서도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본의 편향성이란 겁니다. 뭐냐면은 잘된 거는 내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거는 남 탓하는 그 본능, 그게 들어서서 또 근자감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경험과 피드백 과정에서 점점 더 근자감이 심해지는 건데, 어떤 주식 리스크 테이킹 이런 걸 했을 때 대박 혹은 쪽박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박이 났을 때는 누구 덕분에 대박이 났다? 내 덕분에 대박이 났다. 내가 스마트한 투자자라서 내 안에 워런 버핏이 있었어. 몰랐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하거든. 이런 자신감, 이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 더 근자감이 뿜뿜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근자감이 또 부스트업 되는, 강해지는 건 뭐냐면, 쪽박이 났을 때도 근자감을 지키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쪽박이 났어요. 그때는 누구 탓을 해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바보라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합니까? 딴 사람 탓하는 거예요. 저 공매도자들, 저 기관의 세력들이 말이지. 사악한 것들, 저놈들 때문에 내가 쪽박을 냈지. 그러면서 남 탓을 계속 하세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저쪽에 마포대교 가실 수가 있거든요. 안 돼요. 자살방지 기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본위 편향성이 들어서서 근자감을 강화시킨다. 대박을 났을 때도, 쪽박을 냈을 때도 자기본위 편향성이 들어서서 남 탓하는 본능 갖고서 자기 그 근자감을 키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좋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남 탓하시면은 오히려 안 좋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또 제가 연구한 논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CEO들 인터뷰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은 LLM 이런 걸로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셀프 애트리뷰션 바이어스 이런 게 있구나, 강하구나, 약하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 생활에서도 자기본위 편향성이 강해지는 때가 나타난다는 거죠. 투자자 심리. 이게 버블 대세 상승장에서 특히나 내 덕분에 내가 잘났지 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대세 상승장으로 너도 나도 막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근자감 하늘을 찔를걸요. 지금 한 그 몇십 프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나는 워런 버핏이었어. 나 역시 투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지 라고 스스로 막 쓰다듬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본위 편향성입니다. 그러면서 근자감이 강화되고요. 이런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된다. 저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거가 있고요. 또 비트코인 이런 것도 막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었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엔비디아 막 주가 올라갈 때 젠슨 황도 내가 키웠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하셔라 하는 거고요. 중용의 미덕이 필요하다. 이게 투자에서도 중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